안녕하세요 여러분, 베리즈에게 유슬기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우리 유가증권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유가증권 어떻게 잘 학습하시나요? 사실 뭐 쉬운 내용도 있고 아예 구분하는 것부터가 다 암기라서 너무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저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유가증권이 무엇이냐 이런 것부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유가증권이다 라고 하면 보통은 주식, 사채 이런 거 가지고 유가증권이라고 하죠. 자, 사채라고 하면은 우리 개인들이 이렇게 돈을 주고받으면서 막 저기 어두운 골목에 이런 어깨 많은 아저씨들이 돈 빌려줄게요. 뭐 이자는 선이자 뭐 이런 사채, 개인 사채가 아니라 회사가 장기간 동안 거대한 자금을 빌리고 싶을 때 발행하는 증서가 바로 이제 사채인데요. 자, 우리 회사는 발행하는 주체는 아니고요. 남의 회사 주식, 남의 회사 사채를 사올 거예요. 자, 남의 회사 주식, 남의 회사 사채를 사왔을 때 나는 그걸 무엇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출발됩니다. 자, 우리 주식이다, 사채다 이런 것들을요. 보통 이제 지분증권, 채무증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유가증권으로서 통합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런 유가증권들을 취득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로 얘가 이제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이 있느냐 이걸 판단하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말을 하면 좀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 자, 친구가 소개팅을 다녀왔어요. 혹은 친구가 요즘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친구들끼리. 야, 너 그래서 그 남자랑 결혼할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물론이지. 우리 오빠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체크하죠. 야, 니네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지? 라고 물어보죠. 자,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결혼할 의도는 있으나 근데 우리가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벌어놓은 돈이 없네. 모아놓은 돈이 없어. 그렇다고 부모한테 내가 받을 돈도 없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결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같이 함께할 공간을 마련할 보증금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런 능력이 없어서 지금은 결혼이 어려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생각보다 결혼 쉽지 않네요. 우리가 뭐를 해야 되고요? 결혼할 의사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처럼 내가 유가증권을 취득했다 라고 했을 때요. 만기까지 가지고 갈 의도와 능력 모두 다 갖추었어야지만 우리가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요. 만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앞서 유가증권에는요. 지분증권도 있고 채무증권도 있어요 라고 했지만 실제로 만기라고 한다면 주식은 만기가 없어요. 계속기업의 원칙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사는 운영될 거예요. 그러니 주식보다는 이거는 어디 설명이겠어요? 바로 회사가 채무증권을 취득했을 때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은요. 채무증권만 만기보유증권으로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 중에 의도가 없을 수도 있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대답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물어봐요. 야, 너 그러면 지난번에 클럽에서 만난 친구처럼 그냥 한 두세 번 데이트하다가 헤어질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아주 짧아요. 길게 갈 생각이 없어.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뭐 이번 크리스마스만 외롭지 않으면 돼. 이런 아주 짧은 내용인 거죠. 자, 그런데 안전이별을 해야 될 텐데 이 친구랑 안전이별을 하려면 어떤 걸 알아봐야 되냐면 이 친구가 내가 헤어지자 안녕 했을 때 야, 나 너 말고 만날 사람 진짜 너무 많거든? 하면서 적극적으로 바람둥이처럼 이렇게 사라져버리면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매매가 아주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혹은 여기에 이제 시장성이 있다 이런 표현도 주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로 인기가 좋아서 나 아니어도 만날 친구가 너무 많아 라고 한다면 내 의도를 모두 다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만기까지 데려갈 결혼할 상대도 아니고 오늘 당장 만나고 내일 헤어질 그럴 아주 짧은 연애를 할 상대도 아니래요.
그럼 뭐야? 니네 오빠 뭐야? 그랬더니 뭐 일단은 보류, 일단은 만나보고 좀 더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뭘 갑자기 뭐 결혼이다 뭐 내일 모레 헤어지냐 이런 걸 하니 야, 너 그렇게 해서 1년 만났잖아. 혹은 2년 만났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결혼할 것도 아니고요.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헤어질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장기간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거, 이 장기연애 뭐 이렇게 생각하듯이 매도 가능 증권이다 라고 보면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은 실제로 만기까지 보유할 이 만기 보유 증권이 되지 못하고 그 다음 단기 매매 증권이 되지 못했을 때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건데요. 자, 각각의 의미들 보시면서 아, 매도 가능 증권을 그러면 만기도 아니고 단기도 아닐 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주로 뭐라고 나오냐면 장기간 투자할 목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장기간 투자? 그렇다고 만기까지 데려간다는 얘기도 없고 내일 모레 헤어지는 단기적인 만남도 아니고 아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하라는 얘기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캐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쭉 듣다 보니까요. 궁금한 점이 생겨요. 뭐냐? 단기 매매 증권은 잠깐 만났다 헤어질 친구, 결혼할 사람은 만기 보유 증권, 그냥 장기 연애하고 있으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던데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자,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거는 자, 내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10살 연하인 거야. 와우. 대박인데? 자, 그 친구 혹시 요즘 뭐 직업이 뭐야? 그랬을 때, 아, 그냥 취준이야. 아니면 뭐 대학생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는 용돈 받아서 생활하겠네? 그렇지. 내가 심지어 용돈도 줘. 걔네 엄마보다 내가 용돈 더 많이 준다?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친구가 취업할 때 이력서 지원을 한다거나 자소서를 써야 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은 어느 회사에다가 지원을 할지 이런 그 친구의 아주 중대한 인생에 있어서의 의사결정들을 다 누가 해줘요? 누나인 내가 해주고 있더라 이거야. 자, 애초에 나는 그 친구를 만날 때부터 뭐를 아주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만난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친근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서 단기 매매 증권, 만기 보유 증권, 그다음 지분법,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이제 조금 더 시험에 가까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단기 매매 증권의 보유 목적으로 1년 이내 처분할 목적이다 라고 했지만요. 실제 기업회계 기준서가 1년 이내 처분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그게 꼭 1년이 되지 않아도요.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카카오나 삼성전자에 물려있는 거 있죠? 나 9만전자야. 뭐 이런 표현들도 해요. 근데 사실 내 입장에서는 진짜 짧게 만났다가 이익 딱 치고 진짜 헤어질 거였어요. 10만전자 간다는 얘기 들었거든. 아, 근데 1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도 나의 의도는 뭐예요? 그냥 계속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자,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상징적으로 쓰긴 했지만 뭐 꼭 1년은 아니다. 자, 이런 단기 매매 증권을요, 제가 이제 주로 주식으로 지분증권으로 이야기하지만요, 사채도 이렇게 1년 이내에 보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분증권이다, 그 다음에 채무증권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서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은 보통 여러분들 그 회계나 이런 세무 보실 때 커리큘럼 어디에서 시작을 하게 되냐면요. 당좌자산 코드에서 배워요. 유동자산 쪽에 당좌자산. 자, 그런데 나머지 아이들은 다 어디에서 배운다? 이 투자자산 쪽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물론 만기 보유 증권이나 이 매도 가능 증권, 다시 말해 채무 증권들이 있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뭐가 있기 때문에 만기가 있기 때문에요. 자, 만약에 처음에 5년 만기다라고 해서 내가 투자자산 쪽에다가 넣어뒀다 하더라도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 1년 이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디로 가요? 유동자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의 코드를 검색하시면 항상 두 개가 나오죠.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유동자산 쪽에 해당하는 코드가 먼저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투자자산 코드가 뒤에 배치가 될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항상 시험은 유동자산 코드로 정답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이때는 거의 대부분 투자자산 코드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특히나 175번, 178번이었나? 178번 어쨌든 이렇게 뒤에 있는 코드가 정답이 된다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서 주의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상징적으로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합니다 라고 쓰긴 했지만 요 이제 시험에서 쓰는 표현이고 원래는 단기 매매 증권도 만기 보유 증권도 아닐 때 쓰는 표현이다. 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말 그대로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지분 증권만 해당하는 내용,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가 있는 채무 증권만 가능한 내용. 자, 그리고 나머지 단기 매매나 매도 가능은 두 가지 다 가능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은요. 이런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의 취득, 평가, 처분 요 3단계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취득은 잠시 뒤에 이야기를 할 텐데 평가에 대해서도 꼭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요. 다른 아이들과 달리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만기보유증권은 삼각후 원가법,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거기 명칭에도 있다시피 지분법으로 평가를 해요. 그런데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시가 공정가치 따라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중요한 거 뭐냐? 분명히 둘 다 공정가치에 따라 평가한다는 건 동일하지만요.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IS, 즉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입니다.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이렇게 되죠. 자, 처분에 대한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도 모두 다 손익계산서 들어가고요.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처분이익, 처분손실도 모두 손익계산서 IS에 들어가죠. 자,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걸 만들었을까요? 맞습니다. 이 바로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요.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이 재무상태표 쪽에다가 넣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흔히들 이제 하는 생각 중에 뒤에 손실이 끝나면 비용이고 뒤에 이익으로 끝나면 수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본에 들어갑니다. 자, 자본에 들어간다는 내용은 어떤 특징을 또 가지고 있냐면요. 수익이나 비용처럼 단기 손익에 반영되고 끝! 이게 아니에요. 자본은 계속해서 없애주기 전까지는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 매도가능증권은 다음 평가를 할 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매각할 때도 남아있으면 영향을 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핵심이죠. 자, 그럼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취득, 평가, 처분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많이 접하게 될 거다. 이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할 때는 자, 여러분들 주식은요. 액면가액은 자본금에만 액면가액 써요. 그러니까 정보에 액면가액 준다 하더라도 절대 액면으로 쓰지 마시고요. 실제로 내가 지금 현재 구입한 가격으로 쓰세요. 자, 그리고 매입할 때 수수료는요. 반드시 여러분들 요 수수료 비용으로 영업의 비용 코드, 즉 900번대 코드로 써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평가를 하게 되었을 때 케이스 1, 케이스 2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자, 단기 매매증권의 공정가치가 상승했다.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자산이 증가하면서 평가이익이라는 수익을 인식하게 되겠고요. 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손실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겠죠. 자, 이런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들은 모두 다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서요. 코드번호 900번대 코드로 기록이 될 거예요. 자, 하지만 매도가능증권은 다르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이제 단기매매증권을 매각했대요. 처분, 내가 가지고 있던 단기매매증권 사라진다. 두 번째, 받는 돈 쓰자. 자, 여기에서 사라지는 단기매매증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취득했던 가격이 아니라 뭐예요? 취득하자마자 그해 매각하면 취득한 가격이 될 수 있겠지만 중간에 꼭 평가를 한번 끼죠. 그래서 요 평가했던 가격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써놨던 가격이 사라지면서 돈을 받습니다. 자, 많이 받으면 처분이익, 적게 받으면 처분 손실이죠. 자, 이 처분 과정에서 수수료가 있습니다 라고 간혹 여러분들을 당혹스럽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수수료가 있다고 해서 따로 수수료 비용을 쓰진 않아요. 자, 수수료 비용은 한 번만 나와요. 딱 한 번. 언제?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만 나와요. 다른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이런 때도 안 나오고요. 처분할 때도 안 나와요. 그러면 처분할 때 수수료가 있으면 어떡하느냐? 그만큼 수수료 부담하는 만큼 이익이 줄어들 거예요. 혹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만큼 손실 범위가 커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지 수수료 비용을 따로 쓰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런 거 조심해 주세요. 수수료 비용을 따로 쓰는 것은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일 때밖에 없다. 자, 이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넘어옵니다. 매도 가능 증권도 역시나 액면가액이 아닌 실제로 이제 구입한 가격을 쓰면 되는데요. 자, 수수료 비용을 따로 쓰지 않는다고 해요. 그 얘기는 수수료를 어떻게 해라?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자, 과거에 아주 드물지만 만기 보유 증권이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마찬가지. 다 취득원가에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라고 했던 내용들 동일하게,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상승하면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이 증가. 자, 그런데 가격이 증가했을 때 단기 매매 증권처럼 평가 이익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올해 취득하자마자 곧바로 평가만 하는 거라고 한다면 가격이 오르면 평가 이익을 쓰면 돼요. 자, 하지만 문제가 있더라. 뭐냐? 전기에 이미 취득을 해서 이 취득이 이미 전년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전기에 취득을 해서 내가 전년도 재무상태표에다가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에 전기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평가 손실을 인식해 놨던 거예요. 사실 평가 손실은 차변에 기록이 되었을 텐데 내가 이번 연도에 공정가치 상승으로 뭐를 하려고 했더니 평가 이익을 만들려고 했더니 자본의 상계 처리다 라고 해서 반대의 계정이 있으면 얘 먼저 데려다가 싸워야 돼요. 얘를 먼저 이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익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먼저 가져다 쓰고 충분하면 이제 평가 손실 액수를 줄이면서 그냥 그대로 끝내시면 되는데 만약에 부족했다면 그때는 나머지 차익, 잔액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산을 진행하게 되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에서 이제 사라지고 새롭게 자본의 기타 포괄 쪽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혼자만 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평가 이익이 남았던 회사의 매도 가능 증권 모두 다 처분해 버립니다. 자, 처분할 때 이걸 자본의 기타 포괄에 계속 두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회사가 매도 가능 증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도 없애줘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매도 가능 증권이요, 굉장히 특이해요. 회사가 취득했던 가격은 만약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1,000원에 취득했다가 만약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마지막 공정 가치가 1,100원이다 라고 해서 평가이익 100원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마지막 기록이 있었다 칩게요. 자, 그러면 이런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내가 얼마를 팔았느냐 라고 했을 때 1,300원에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공정 가치가 1,100원짜리를 1,300원 받고 팔았으면 200원의 처분이익을 쓰는 게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자본의 이 기타 포괄 쪽에 있었던 평가 이익을 가져다가 먼저 없애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1,300원에 1,000원 해서 1,400원. 근데 여기는 1,100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의 차이가 나고 있더라? 300원의 차이가 나고 있고 이게 바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될 텐데요. 자, 이 금액은요, 뭐랑 뭐를 비교하냐면 단기 매매 증권은 얘들이랑 비교를 하거든요. 자, 처분 손익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평가, 마지막 평가와 처분을 비교합니다. 이건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은요, 여러분들 팁입니다. 팁.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 가격과 매각한 가격을 비교하세요. 자, 취득을 1,000원에 했는데 1,300원에 팔죠. 그럼 300원 이익 본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300원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중간에 평가를 한 미실현 손익이 뭐에? 단기 손익에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취득한 가격 그대로 마지막에 처분 매각을 하게 되면 그 취득과 처분 사이의 차액이 바로 처분 이익, 처분 손실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검산하는 것도 꼭 여러분들이 진행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관련된 문제를 잠깐 짧게 볼게요. 11월 29일 날 이제 나온 문제였는데 전산회계 1급의 103회차였어요. 일시보유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 자, 이렇게만 표현해도요. 사실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인 거 알죠? 그리고 모른다 하더라도 11월 29일 일반 전표 들어가시면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10,000원에 지금 100주를 취득했다고 하는데 100만 원어치 취득을 하고서 취득 과정에서 수수료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하셔야 돼요? 수수료를 따로 수수료, 비용 이렇게 썼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다시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였습니다. 대변의 현금은 수정할 필요가 없지만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을 100만 원이 아닌 그냥 그대로 100만 원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고요.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 꼭 반드시 900번대 코드로 써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이제 전산회계 1급 100회차에 나왔던 문제고요. 이 객관식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취득원가 200만 원에 대해서 단기 보유 목적이다 라고 했으니 이 녀석은 단기 매매 증권이죠. 자, 기말의 공정 가치가 240으로 40이 상승합니다. 자, 상승한 만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이 증가, 대변의 평가 이익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제는 이제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거 보시면 주식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자, 단기간 내 매매 차익도 아니고 만기까지 보유해야 할 의도나 능력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얘는 매도 가능 증권이야. 이렇게 캐치를 하시고요. 180짜리가 170으로 이렇게 가격이 하락했죠. 따라서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면서 평가 손실을 인식합니다. 물론 이 문제 안에 뭐 평가 이익이 얼마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평가 이익에 대해서 찾아서 상계 처리해야 되겠지만 그런 언급 없었기 때문에 취득하자마자 곧바로 첫 번째 평가인가 봐. 그럼 그대로 내가 사라진 만큼 평가 손실을 인식하자. 자, 이거는 이제 실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올바른 회계 처리를 이렇게 찾으시면 됐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사실상 핵심은 단기 보유 목적을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부르는 거 알고 있어? 장기 투자 목적을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처리할 거야. 이거 알아? 라는 걸 묻는 질문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상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물어보니까요. 이제 전산세무 2급의 101회차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자, 취득 시점에서 제공한 대가 외의 매입 수수료, 이전 비용 이런 것들은 수수료로 처리한다 라고 하는데 뭐 쉽게 말하면 비용 처리한다 라는 건데 이걸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야 된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야 되겠죠? 자, 그런 표현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올바른 문장으로 바꾸고 싶다면 이 앞에 매도 가능 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시점 이렇게 얘기했다면 올바른 지문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이 될 수 없으면 우리가 이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얘기도 했었고요. 매도 가능 증권을 공정 가치로 평가하는 거. 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 손실은 어디로 가기 때문에 자본에 가기 때문에 이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과 관련된 단기 손익과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자, 그 다음 만기보유증권이 만약에 이것도 1년 이내가 된다면 유동자산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코드가 2개 나온다. 자,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보네요. 단기 매매 증권의 미실현 보유손익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앞서서도 나왔지만 미실현 보유손익이라는 건 평가손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현금으로 받지 못했던 이익. 자, 요걸 이제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아니었죠, 여러분들. 이거는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죠.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거래가 빈번한 이렇게 얘기했으면서 인기도 좋아야 돼. 시장성 있어야 돼. 뭐 이런 표현도 했었었는데요. 자, 시장성 자체를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만기까지 보유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런 의도가 생기거나 능력이 생긴 건 아니니까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이렇게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맞는 표현이겠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만기까지의 의도와 능력이지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유가증권 내역이 다음과 같다. 기말 유가증권의 평가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문제에서 친절하게 다시 한번 단기 매매 목적으로 취득했다. 라고 했으니 단기 매매 증권. 처음에 3,000원에 취득했던 게 결산할 때 2,500원이 되었대요. 즉 500원의 하락이 이루어진 거죠. 자, 500원씩 손실을 인식하게 되는데 인식할 주식수가 꽤 많네요. 8,000주. 그러면 8,000주에 500원의 손실을 인식하자고 한다면 58에 40, 400이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400만 원의 손실을 인식합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이었기 때문에요. 대변에 그대로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의 감소 그리고 평가 손실을 인식하겠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전산세무 2급이었는데요. 유사한 패턴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 여기는 매도 가능 증권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매도 가능 증권이 나올 때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 취득을 해서 공정가치가 기말에 평가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을 2,000원에 했지만 내가 3,300원에 평가를 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평가이익 1주당 1,300원씩 있었을 거다. 이렇게 100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는 사실 여기서 평가이익이다 라고 해서 얼마? 13만 원의 평가이익이 현재 자본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다. 자, 다음에 이 3,300원짜리가 3,000원으로 얼마씩 감소하게 된다? 300원씩 감소한다. 자, 이렇게 100주니까 전체 3만 원의 감소가 이루어질 텐데 이때 조심하자. 3만 원에 대해서 감소가 이루어진다면 매도 가능 증권의 자산은 대변에 3만 원 줄어든다. 하지만 차변에 쓰는 거 조심하자. 차변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나오지 않죠. 자, 뭘 쓰게 된다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즉 기존에 만들어놨었던 평가이익 여기 13만 원 있죠? 여기 있는 걸 먼저 가져다 쓰는 거예요. 물론 부족했으면 평가 이익도 쓰고 평가 손실도 썼겠지만 여기 아주 충분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13만 원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에서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 만큼 이렇게 가져다가만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열었을 때 여전히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1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일 거다. 근데 이제 1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이렇게 평가 손실만큼 줄어든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질문 많이 하세요. 왜 평가 이익을 씁니까? 평가 손실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알고 보니까 전년도에 취득해서 평가 이익이 자본에 들어있었더라. 그래서 그 자본을 상계 처리를 한 거더라. 자, 코드 번호 항상 조심하라고 이렇게 178번 메모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역시나 이제 전산세무 2급은 아무래도 단기 매매 증권보다 이렇게 매도 가능 증권을 많이 선호합니다. 자, 전기말 공정가치, 취득가격, 기말 공정가치 나오는데요. 역시나 이 문제도 이렇게 순서대로 자료가 주어졌을 때 많이들 혼란스러워하는 게 그러면 1,500이 되었다는 건가? 아니면 1,480이라고 하는가? 라고 할 텐데 이거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1,500이 먼저죠. 거기에서 1,48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80으로 올 때 20만 원의 손실이 남아있을 거고요. 1,480에서 1,550으로 넘어올 때 플러스 얼마가 70이 기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조심할 점, 플러스 70을 무조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쓰는 게 아니라 먼저 요 상계 처리 마이너스 20부터 상계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플러스 이익으로 이렇게 해서 70을 채우셔야 돼요. 자, 볼게요. 매도 가능 증권이 증가했다. 코드번호 178번 70의 상승. 자, 요 상황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때 내가 70을 다 이익으로 놓지 않고 평가 손실 20만 원을 먼저 상계 처리해서 없애준 다음에 그 다음 남는 잔액만 평가 이익으로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매도 가능 증권은요, 평가 손실과 평가 이익이 함께 동시에 나오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50만 원만 홀로이 남는 거다. 자, 그 다음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이 나왔구나. 전산세무 2급인데도 나왔어요. 3월 2일에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자, 액면가액 정보 주지만 이거 함정이라고 했죠. 취득한 가격, 구입 가격으로 쓰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000만 원에 일괄 처분하고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라고 해요. 자, 같은 해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공정가치 평가나 이런 거 없어요. 자, 대변에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쓸 거고요. 그 다음 보통 예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쓸 거예요. 자, 문제는 이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짜리였다? 액면가액 신경 쓰지 말아라. 1,000주에 대해서 8,000원이다 라고 해서 800짜리였죠. 자, 800짜리를 1,000만 원 받고 팔았기 때문에 이번은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액면가액으로 쓰지 않는다. 취득한 가격으로 쓴다. 받는 돈 밸런스 차이가 처분이익. 다행히 이제 올해 취득해서 올해 매각하는 거라 평가나 이런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됐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처분 손익을 구하세요.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를 푸실 때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그리고 이제 평가로 넘어가고 마지막 처분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요, 모두 다 회계 처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다 회계 처리하지 않아요. 1,000주에 대해서 주당 5,000원에 취득을 했다가 100주만 3,000원에 팔죠. 자, 그러면 어차피 1,000주를 다 갖다 놓을 필요 없고 5,000원에 샀던 걸 3,000원에 팔았다라고 보세요. 그럼 5,000원에 샀던 걸 3,000원에 팔면은 2,000원 손해가 나는구나. 2,000원씩 얼마가 손해보겠구나. 내가 100주만 파니까 100주 손해보겠구나. 그래서 20만 원 손해보겠구나.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20이다. 이렇게 푸시는 게 여러분들의 시간도 아끼면서 내가 나중에 검산을 하거나 그럴 때도 딱 맞아떨어지겠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의 특징을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중간에 미실현 손익에 대해서 단기 손익으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취득 가격과 매각, 처분하는 가격만 비교해서 5,000원짜리를 3,000원에 빨아서 2,000원씩 손해. 그렇게 100주니까 20만 원의 처분 손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요. 이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과 관련돼서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무 2급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만 골라서 풀어봤습니다. 관련된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요. 이제 더 이상 관련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어렵지 않고 쉽게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